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예,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엑스파일도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약 2달 정도 휴식을 취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약 한 달 정도는 지난 여름 동안에 발생했던 우리나라와 지구 초원의 고온 현상 그리고 폭우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강연의 주제로 2023년은 지구온난화에서 지구 열대화 시대로 변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제목으로 영상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금년 여름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름철에 한 35도에서 3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만 다른 서유럽이라든가 서유럽에서도 남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인도, 서남아시아, 중국 이런 곳에 비하면 우리나라 여름철 온도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 금년 여름의 그 고온 수준은 기상관측 역사상 순위로 보면 한 7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온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더운 여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선선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과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온도가 괜찮은 여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의 고온 현상 때문에 지구 평균 온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금년 여름이 기상관측 역사상 기상관측이 약 금년으로 173년이 되었는데 173년 동안에 가장 무더운 여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을 크게 4가지 꼭지로 지구촌에 어떤 초고온 현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과학자들은 금년에 발생한 이 초고온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금년 여름 고온 현상은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이 고온이 우리 사회 전반에 물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 인프라 이런 데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회 인프라에 고온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주제로 2023년 즉 금년에 발생했던 지구촌의 살인적 폭염 현상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림은 금년 7월 19일, 금 7월 중순에 나온 자료입니다. 저기서 42.9도, 45.3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남유럽이죠. 그리스, 트리키에, 이태리 이런 쪽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저곳에서는 특별히 온도가 가장 높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구 초원이 여름철이 되면은 살인적 이긴 수준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랬고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5월 하순부터 남유럽부터 거의 35도가 넘어가는 30도, 40도 정도까지 오르는 초고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하지 정도가 되면 독일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은 북유럽에까지 유럽 전체를 폭염 현상이 뒤덮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유럽에서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거의 5월, 3, 6월, 7월, 8월 3개월 반 정도나 거의 40도
에서 오르내리는 그 정도의 초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럽의 초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가 하는 조사 연구가 있었는데 금년에 네이처 의학지에 실렸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6만 2천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던 거죠. 그리고 금년에도 남유럽 중심으로 40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이런 시기부터 계속 이어졌고 이것이 2달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금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35도에서 37도 정도의 고온과 그것을 뛰어넘는 38도, 39도, 40도 그리고 더 올라가서 45도 이런 더위는 1도씩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느끼는 그 더위, 뜨거움 정도는 아주 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대구 근방에 있는 경산이라든가 혹은 중부지방에 있는 홍천 이런 곳에서 40도가 넘어가는 초고온 현상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40도, 41도가 되는 온도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온도 조금 떨어져서 한 38도 정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느낌은 이 정도면 살만하다.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35도가 되면 폭염 경보가 내리는데 그때부터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도가 넘는 이 초고온 현상의 경우에도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체가 어느 정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40도 이상의 고온이 2달 이상 이어지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실내에서 에어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6만 2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큰 폭염이 있었는데 먼저 6월 달 이때부터 해서 미국 대륙의 서부 지역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내륙 그리고 네바다와 애리조나주 남부, 네바다 하는 경우는 사막지대니까 당연히 더운 것이죠. 그리고 저 네바다와 오레곤주 사이에는 최근에 그 리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그런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우리로 보면 상당히 좀 부러운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 네바다, 애리조나 이런 곳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40도가 넘고 50도 육박하는 이런 더위가 2달 가량이나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더위는 처음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이러니까 서부 지역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7월 하순으로 이어가면은 미국의 동부 지역, 뉴욕이라든가 보스턴 여기까지 확산이 되어서 미국 전역이 살인적인 폭염에 뒤덮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인도 그리고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6월달 5월 하순부터 6월 초에 벌써 방콕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로 53도라는 그런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서쪽으로 이어져서 중국 서부 지역에도 5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어졌고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온도가 40도 가까이 되는 38도, 39도, 40도 하는 그 온도가 상당히 오랜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역대급 맹서, 일본 사람들은 맹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그 심각한 더위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는 나타났던 온도, 여름철의 초고온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더위는 참 어디에다 명함을 내기도 참 힘든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구촌의 초고온 현상을 두고 국제기구의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님이 좀 임팩이 큰 그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 시대,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죠. 추웠다가 서늘한 기온에서 따뜻한 기후대로 옮겨가는 이게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이 났고 지구 열대화, 보일링 하면은 끓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구 끓음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열대화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저런 표현을 써서 제가 가져왔는데 영어 표현 그대로 표현하면 지구 끓는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님 말씀은 이제 그 여름철은 뭐 온도가 올라갔다, 더워졌다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글로벌 보일링 하는 것을 저 같은 기후학자가 들여다볼 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언제 어느 시기에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가느냐 하면은 겨울철에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 추운 계절이 좀 서늘한 기후 정도로 바뀌는 거죠. 이때 지구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이 봄철이고 그 다음에 가을이고 지구 온도 가장 안 올라가는 시기는 여름철이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시기에 계절별 온도 상승의 특징이 추운 계절 그리고 낮 기온보다도 야간 기온 이런 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근데 지구 열대화라고 하는 것은 최저 기온보다도 최고 온도, 겨울 온도보다도 여름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최근에 해수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에 해수온도 올라가는 것도 이 글로벌 보일링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온도도 과거에 보면 계절별로 나누어 보면은 겨울철에 해수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여름철에 해수온도 상승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수산과학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 정도를 경계로 해서 겨울철의 해수온도 상승 속도보다 여름철의 해수온도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 지역 그리고 제주도 이런 곳에서는 갯녹음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갯녹음이란 것은 다른 말로는 해양의 사막화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해수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 해수에서 물고기들의 은신처와 먹이가 되어주는 해초류가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물고기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바다에 생물이 사라지는 현상, 이것을 해양 산막화 현상, 또 다른 말로는 해양에서 해초류가 다 녹아내린다 해서 갯녹음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한 2달 동안 글을 쓰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 스쿠버 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지금 현재 그 제2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온평리 이쪽에 앞바다에서 미역이 가장 잘 났고 그게 고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 보면은 미역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갯녹음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달에 전지구 평균 온도가 기상관측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기압을 측정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17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지난 173년 동안에 가장 온도가 높은 6월이 되었고 또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 온도도 기상관측 역사상 173년 동안에 가장 높았습니다. 8월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게 8월 말경의 데이터를 이 PPT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8월 달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또 8월 달 온도도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7월의 경우에는 과거 30년 평균, 이것을 기후 백년치다, 예년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1.5도나 더 높았습니다. 이 1.5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본 거죠. 파리 협정에 의해서, 파리 협정의 그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서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했을 때 그 온도가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 7월은 이미 최근 30년 내 평년치보다도 1.5도나 벌써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리 협정을 통해서 금세기 말까지도 이 온도가 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그 경계치를 이미 벌써 뛰어넘는 이런 상황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사태를 보고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님이 7월 28일에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 지구촌 곳곳,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몹시 두렵다, 몹시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가 보았던 그 두려운 상황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해가 가면 갈수록 금년에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보았던 기후위기 현상, 놀라운 기후현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전 세계 과학자들도 기후위기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국 가디언지에서 역시 7월 28일에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 150여 개국의 과학자 1만 3,800명, 제가 공을 하나 더 붙였네요. 1만 3,80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서명을 하고 그 결과를 바이오 사이언스지에 공동 선언문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2019년에도 벌써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비상 시국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될 6가지 조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전 세계 시민들을 향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2019년에 발표를 했고 지금이니까 4년이죠. 4년이 지난 금년에 다시 과학자들이 서명을 하고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학술지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 1만 3,800여 명의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더피 교수와 리플 교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미국 오레곤 대학에 재직 중이고 주 전공은 생물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바이오 사이언스지 공동 선언문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소개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피 교수는 지난 몇 주 동안은 물론이고 우리가 겪어왔던 지난 수년간 목격한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은 지금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근 수년 동안 나타난 이 현상들을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 현상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을 떠받들고 있는 생명체들을 대멸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증거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교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요 지표 중 다수가
격변점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증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한 30가지, 31가지 정도의 그 지표를 뽑아내서 이것이 격변점까지 도달을 이미 했는가, 혹은 거기에 근접했는가, 혹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에 대해서 리플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 주요 지표들이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기후위기를 평가하는 지표가 3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이미 격변점을 넘어섰던가, 혹은 격변점에 이미 다 도달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지표 중에서도 지금 이제 격변점에 가까이 왔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표들이 정말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이것도 다시 어느 정도 좀 정상으로 되돌리기가, 즉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좀 더 낮춰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이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너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해양열 함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그런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온실가스는 태양에서부터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투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해야 되는 적외선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온실가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는 열이 자꾸 이게 적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오늘까지 그 온실가스가 대기, 지구에 적체시킨 열의 약 91%는 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해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7, 8%는 양극지방, 그리고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를 녹이는 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 정도가 땅의 온도, 지표의 집중 온도를 높인다든가, 혹은 산림지대의 온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체감하는 기온을 올리는 데 사용된 열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쌓여 있는 그 열들이 바다, 해수에 들어가가지고 해수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내고 해양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많이 녹였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극지방, 남극지방에 빙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로 이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권에 빙하에 큰 홀이 생겼다는 거죠. 얼음이 크게 녹아있는 상태라는 것. 이게 이제 그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음 질량이 많이 감소되었다.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16개 정도가 이미 위험 단계에 도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 중국에서 셧다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속도는 뭐 지난 한 50년 동안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아주 수직일 정도로 매우 가파르게 대기 중에서 그 농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를 로부터 지구 환경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전체 찾을 수가 없다. 이제 기후위기 상황은 매우 빠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전 세계 13,800여 명의 과학자들이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유명 저널지에 발표를 하는 이런 일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폭염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마가 7월 25일에 끝나고 그 이후부터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과거에는 좀 더워도 우리가 에어컨 가동 같은 것을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한 수년 전부터는 이제 더우면 에어컨을 텁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온도가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폭염 주의보 경보 수준이 되면 에어컨을 틀어서 우리 신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기 요금이 약 40%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생산 원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국제 수준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 연말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전기 요금이 40% 올랐고, 그러면 취약계층, 수입이 많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서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을 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 이 폭염 기간만이라도 사람들이 그 위험한 순간에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에너지 추경 논의를 좀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국힘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에어컨을 어느 정도 또 쓴 사람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사저널에서 보던 걸 보면은 장마 끝 역대급 폭염이 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금년 여름이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순위를 따지면 7번째로 더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웠고, 그리고 9월 중순이 넘어가고 아마 추석 직전까지도 일초고 온도가 28도 이상 되는 이런 고온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더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년에 나타났던 이런 더위를 가지고 역대급 폭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언론에서 너무 언어를 갖다가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트웨이브, 폭염이 되려고 하면 대륙 규모로 광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기간이 적어도 1, 2주 이상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던 게 보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고온 현상이 40도가 넘는 고온이 2개월 이상 지속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저럴 때 히트웨이브, 폭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상청에서 히트웨이브를 생활용어를 가져와서 폭염이라는 용어를 그냥 써버리는 바람에 정확한 용어 사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저는 상당히 거의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났던 7월 29일자 보면은 대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청주 이런 곳에서 35도에서 37도 정도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남해 해안 지역인 창원 이런 데서는 34도, 근데 울릉도는 32도 뭐 이런 정도의 그 온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도 여름철에 습도도 높고 온도가 30 몇 도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참 참아내기 힘든, 견디기 어려운 고온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른 지구촌에서 발생한 고온에 비하면 우리나라 온도는 한 10도 가까이 낮은 그런 여름 고온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면 우리나라 해수역의 수온이 5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태평양의 수온을 보면은 열대 지역의 해수 온도가 30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남해안 먼바다 쪽으로 보면 대만난류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이 그 상당 부분에 걸쳐가지고 해수 온도가 30도였고, 우리나라 연안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우에는 해수 온도가 29도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고수온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 해수 온도가 28도가 넘어가면은
어패류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집단 폐사를 할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온도가 굉장히 낮아져도 양식 어류가 죽습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염분이 낮아져도 양식하는 물고기라든가 어패류, 조개류 이런 것들이 집단 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양식업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나는 것은 여름철 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그 집단 어패류 폐사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해양수산부에서 이 보상해 주는 보상비 중에서 약 53%가 여름철 고수온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온에 의한 그 피해는 뭐 열사병이라든가 또 고온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뭐 농산물 피해, 그다음에 어패류 피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인프라에도 큰 피해가 오고 있다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좀 보면은 미국 남유럽 폭염에 도로 인프라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폭염의 장기화로 빌딩, 도로, 교량, 그다음에 송전 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손상되고 있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많이 봤던 현상입니다. 도로가 갑자기 붕 솟아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가 뜨거워지면 열팽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솟아올라가지고 파손이 되고, 그래서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솟아오르니까 그게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임 현상, 도로가 아스팔트가 위로 올라가서 훼손이 되면 그 아스팔트 밑에 있던 그 흙들이 유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파임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로 훼손 현상이 생기면 차량 사고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그리고 차량이 고장이 나니까 유지 관리비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이 정도만이 아니고 철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도 쇠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온도 열을 많이 받게 되면은 열팽창해 가지고 이 철로가 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철도의 탈선을 부르고 그 철도의 탈선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이런 현상들도 다른 외국에서는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도 뭐 그 당시 국토부로부터 이게 철도의 온도를 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기술 개발,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 제안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고층 콘크리트 건물 이 자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고온으로 철제 빔이 부풀어 오른 상태로 콘크리트를 시공하면 벽에 균열이 발생한다. 저 고층 건물을 지려고 하면은 철골 빔이 이렇게 꽂고 그 위에다가 미콘을 부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철골이 열팽창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그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은 철골이 부피가 수축됩니다. 그러면 철골과 콘크리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철골이 이 콘크리트 건물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부실 시공이 되고 고층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실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빌딩 마감재와 배관 등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합성수지, 접착제와 구조결합부는 특히 열에 취약하다. 그리고 외부에서 건물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그런 빌딩 외부는 온도가 82도까지 상승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콘크리트 건물 안쪽에 있는 그 철골, 빔이 열팽창을 했다가 수축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자체도 열팽창을 했다가 수축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구조물들의 안전을 갖다가 안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도시의
건물, 건축물, 그리고 도로, 그리고 철도 이런 모든 곳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름철에 날이 더우면 전기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변압기 있죠. 변압기가 고장을 잘 일으킵니다. 그 변압기는 말에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말까지 올 때는 고압전선을 타서 왔다가 그 다음에 가정집으로 전기를 줄 때는 변압기에서 220V로 낮춰가지고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변압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고압 전기가 가정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체로 정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대단히 많은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주상복합이 한 50층, 60층 혹은 한 부산의 센텀시티에 가면 8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주변은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으면 금방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죽음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안 될 테고 그리고 그 고층에 연세 많은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고온 현상으로 인한 변압기 고장, 저거는 우리가 생각해보기도 싫을 정도의 엄청난 그 재난을 가져올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온 시대에 우리가 시설 안전 문제에 더 큰 국가적인 이것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보면 도로 등 인프라를 점검하고 유리와 광철로 된 고층 빌딩의 냉각 시스템과 외관 등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비영리 단체 회복력 우선 그 리질리언스 하는 거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 있고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면 감기가 걸려도 젊은 사람들은 고생하고 난 다음에 금방 건강을 회복하죠. 그렇지만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나이가 연세가 드셨다든가 이런 분들 혹은 신체 조건이 좀 열악하신 분 이런 분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못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상태가 나빠져서 다시 원래 상태로 좋아질 때까지의 그 회복력, 그것을 리질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 회복력이 튼튼한, 회복력이 강한 이런 도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시의 회복력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수십 년 전 기온에 맞춰서 설계된 인프라의 대부분은 최근의 고온에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고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의 모든 것 그리고 전기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다 바꿔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진단이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저걸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자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저런 그 회복력 우선 단체에서 얘기하듯이 불과 한 20-30년 전에 만들어졌던 빌딩 라든가 도로, 철도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면은 기후 위기로 인한 초고온 현상이 인간 건강 혹은 농산물 수산업 이런 데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사회 인프라 전부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기후위 시대의 그 스탠다드에 맞추어서 고쳐가기에는 우리가 재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